반갑습니다. 국회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워져 있어서 오늘 이렇게 부득이 화상으로 원내대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이제 드리고 좀 있다가 우리 화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관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급발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심야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도 지키기 위해 심야 시간을 택해 그것도 방법을 1인 차량 시위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소급 적용이 빠진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지난 1년간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가로막아 섰습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20여 곳에 검문소 세우면서 차량 시위, 원천 봉쇄에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주말 그것도 대낮에 서울 도심지에서 8천여 명이 운집할 때는 순순히 길을 열어주더니 유독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막아선 것입니다.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경찰이 민주노총의 지팡이 역할을 하더니 국민들에 대하여 지팡이가 되기는커녕 탄압의 방망이 역할을 자처한 셈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이 기준도 잣대도 없는 제멋대로 정치 방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오란 방역기획관 감싸고 돌면서 가교 운운하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절망과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참으라고 해서 참았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코로나는 도무지 종실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손실보상금, 그것도 연말이나 되어야 나올 똥 말똥이라는 것이고 최대 900만 밖에 못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심지어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액, 그것은 이번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액, 그것이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적극 챙겨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들 한 사람에게는 6,900만 원이라는 통 큰 지원이 가능한데도 1년 넘게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자영업자를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월 8일부터 102일 동안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 역사상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끈기 있게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만둬야 될 이유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원 운영, 법관 인사,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 판결, 코드 인사, 그야말로 사법부를 정치 집단화 시켰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아들 부부를 호화 공간에서 무상 거주하게 하고 변호사 며느리를 위한 공간 만찬을 열어준 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눈치 보면서 후배 판사 탄핵거리를 시도하고서도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은
우리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사법의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염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100번이라도 벌써 그만두었어야 마땅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는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지만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대법원장으로부터 쫓아내어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를 사유화시키고 법치를 유린한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오늘 정책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책 관련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 공모전에 매우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접수 시작한 지 이틀 만인 어제 17시 기준으로 해서 총 659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제 152건, 정치 131건, 국방외교 44건, 교육사회문화 213건, 기타 11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접수 마감이 아직 다음 주 수요일 21일까지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번 우리 당 대변인 선발에 이어서 정책 공모전에서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에 맞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 앞에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의 제안 단 하나도 소홀하게 넘기지 않고 당의 정책위와 또 향후 구성될 공약 개발단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 전 원장은 상중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을 고민했고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방향 그대로 갔다가는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 전 원장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 운운하면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최선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거꾸로 대통령에 대한 예의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온갖 모진말로 최 전 원장을 음해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조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수록 민심은 민주당을 더욱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손가락 4개는 자신을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열망을 담는 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우리가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잘 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도 지금 이제 격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지 심히 유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다시피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로 시작된 중국발 우한 코로나 사태 미대응으로 대응 미비로 정말 우리가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6월 29일 날 우리 원내대책회의 때 말씀을 정부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로 인해서 지금
변종 바이러스 델타 변종이 아마 주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공공지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대응이 없다가 이번 핵 반응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7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55명이고 이중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7월 10일 기준으로 3,35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확진자 중 3명 중 1명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이고 아직 우세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5%만 법원 추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예상치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나 높고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형 변이에 대해서도 1.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어 우설정이 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이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발생국처럼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15% 표면에 대해서 50%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 진단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유전체 분석 예산으로 6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15% 표본 수출을 했을 경우의 예산이기 때문에 5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초경에 코로나 진단 비용으로 1조 3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변이 바이러스 진단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진단 비용이 적립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 델타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주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탄소 중립 지원책을 생생내기 수준에 거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 과제를 신설하고 2025년까지 예산 4조 8천억을 새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세이연이나 몇조 원 수준의 대책으로 탄소 중립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산업연구원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세개 업종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 비용이 매몰 비용을 포함해서 최소 4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자칫 국내 산업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부족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국내 산업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순환경제와 수자원, 토양, 천연자원, 생물 다양성 등 친환경 기술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 확대, 그리고 수소연소 가스터빈 발전 활성화, 바이오 항공유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재계가 건의한 정책 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효적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공정한 노동전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뉴딜 2.0에 공정한 노동전환이 추가됐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교육, 훈련 같은 기초적인 조치는 물론 고용보장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는가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장난 벽시계 마냥 계속 삐걱삐걱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 외교 결례,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고 무능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해이해진 외교 안보 기강이 나온 외교 참사, 외교 결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홈페이지에 쇠퇴하는 일본, 선진국 겨냥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삭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드뉴스는 정부의 공식 선전물입니다. 이 카드뉴스를 본 국민들은 어느 나라 정부가 공식 선전물에 다른 나라 욕을 하나, 반일 감정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차라리 김정은 정권에 저렇게 하라고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외교 참사, 외교 결례 사건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기념사진 촬영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사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소식 알리며 체코를 체스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한 사건,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인도네시아로 인사말하는 사건,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 캄보디아를 소개하면서 캄보디아가 아닌 대만의 국가양청원 사진 이용 사건,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영문 보도자료에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틱 3국을 발칸 국가로 잘못 기재한 사건, 한국 스페인 제1차 전략대화 행사에서 외교부가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놓은 사건 등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P4G 정상회의 평양 능라도 영상 등장, G7 정상회의 홍보사진에서 남아공 대통령 뺀 사건, 문 대통령 오스트리아 방문 홍보 게시물에 청와대가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를 잘못 올린 사건 등 기초적인 외교 상식조차 없는 실수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의 한 부처가 상대방을 포매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사용된 카드 뉴스를 제작 배포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실력 부재를 보여주며 무능의 극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감정적 대일 고자세와 정반대인 불력적 대북 저자세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7일 적폐청산, 주창가 등 반일 선동 통한 퇴행적 민족주의로 국민을 갈라놓아 정권 장기 집권을 실현해버리는 허망한 기획 버리고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에 맞는 외교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서고 해제 됐네요. 저는 지난 8일 본회의장 그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지금에서 22일까지 자가격리 중입니다. 자가격리 중인데도 이렇게 또 화상회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히 드립니다. 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이 한명숙 수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당시 무혐의 처리 과정이 전체적 정의를 침해했다라는 이런 그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그 수사를 담당했던 조남관 현 법무연수원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범계 장관이 지적하는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누굽니까? 이분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신뢰하던 현직 검사입니다. 이분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현 정부하고 각을 세우던 이 윤석열 총장 편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제2의 조국 장관, 제2의 추미애 장관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공고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 자가격리 중이지만 화상회의로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특위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어제는 29차 회의였고요. 어제는 이제 화상회의로 전문가 토론회 형식으로 가졌습니다. 어제 주제는 등록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해갖고 국민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한 160만 사업자까지 늘어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7.10 대책으로 마치 집값 상승의 주범이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이 혜택을 누리는 바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4년 임대 단기 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또 아파트에 대한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1년, 그 사이에 지금 전월세 시장은 대혼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월세 물량의 감소, 또 심지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앙등으로까지도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 대혼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민간임대 사업자 제도의 부활, 또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간임대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가 정상화돼서 우리 임대 주택 임대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또 여당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 인식하고 지금 당론으로 좀 많이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밀어붙이면 정상화에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헛방망이 행정, 쓰리아웃 행정으로 국민들을 날로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백신 아웃, 민생 아웃, 블랙아웃,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쓰리아웃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백신 아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600명대로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기훈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백신 사전 예약은 또다시 먹통이고 백신 수급 차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50대 접종 일정은 1, 2주 늦어졌고 8월 예정됐던 40대 이하 접종도 9월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민생아웃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 방역법, 확진자 수나 유동인구, 인구 밀도,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역을 촘촘하게 하되 민생은 숨통 트이게 해달라고 목이 트지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체 정부의 K방역, K백신 실패와 참담한 이러한 결과들을 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블랙아웃 위기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며 전력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10% 이상 유지해야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는데 이달 말 전력 예비율이 4.2%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산업부까지 경고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니 전력난까지 초래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석탄 발전을 긴급 투입한다고 합니다. 기업에는 전기 덜 쓰라고 막무가내 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탈원전, 태양광 정책으로 만든 민둥산으로 태풍 홍수재해도 정말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불투명하고 무능한 백신 행정 실패를 인정하고 긴급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서 조기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해주십시오. 정말 수십 번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국민 탓, 국민 부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 행정 그만하시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방역 즉각 실시해서 국민들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정말 강력하게 애타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랙아웃으로 국가 대정전 사태 오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긴급 전력 수급 대책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5기의 탈원적 정치에 벗어나서 에너지 정책 전면 재점검하십시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건은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때 그리고 원내대책회의 때 몇 번이나 강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혀 듣질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며 이후에 그에 대한 모든 과업을 본인들이 더욱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핑계한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임을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강력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저께 제가 동경을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의원님들 단톡방에 제가 잠시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의 집권 자민당 정부는 내년에 대선에서 우리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도저히 이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정권이 좀 바뀌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8일 날, 우리가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4월 8일 날 오전에 제가 일본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일본의 정치인들이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데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심지어 국제전화로 정권 내년에 꼭 좀 정권을 바꾸길 희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본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민주당 의원 세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 당도 두 사람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가시고 제가 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해외 동포 표를 의식해서 동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주당 공약단에서는, 대선 공약단에서는 동포 교육 지원 문제를 비롯해서 동포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금부터 이 재외 동포가 지금 270만 명 재외 국민이 있고, 그 중에서 유권자가 215만 명, 그러니까 경상북도 규모의 유권자가 밖에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포 정책 공약을 지금부터 좋은 내용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동포들이 이제 투표율이 지금까지 낮았는데, 저도 이 재외 동포의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냈고, 민주당에서도 법 개정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원치 않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그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든 저렇든 내년에 재외동포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실제 215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지금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과연 우편 투표가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신중하게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간에 오사카 총영사를 하면서 동포투표를 직접 제가 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 대선 때 재외동포투표 이 득표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외 이 동포위원장으로서 이 동포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져왔는데 이걸 극복해내는 방법이 뭔가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편 투표를 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원내대표님께도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이 자료를 근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든 저렇든 뭐 우편 투표가 되지 않더라도 동표들은 투표를 하는 거니까 종전의 시스템대로 그것은 우리 대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대선에 이겨서 내는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또 동포에 관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해외 동포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외에 전부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년 대선 때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런 것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 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재외 동포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지금 자가 격리 중입니다만은, 지난 14일 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경환 심의 때문에 열렸는데, 그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훈 논술위원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비사실 공표라든지 또 윤석열 전 총장 출마 기자회견 날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몇몇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수용을 하지 않아서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출석은 못했지만은 행안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뵙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개최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찰의 행태가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보면은 결국 법무부 차관 사건이라든지 친문무죄, 반문유죄 형식으로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경찰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저희들이 경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했습니다만, 경찰의 행태는 절대 바뀌지 않고 소기의 계획기식으로 가고 있는데, 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동훈 논술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초기에 조금 강하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태로든지 지금 현재 확실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여권에 배후 공작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을 물밑에 확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대책을 세울 만한 그런 시기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경찰에 대한 잘못된 행태에 대한 대책은 행안위 우리 의원님들과 인원에서 계속 대책을 세워 나가고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일은 우리 포항 해병부대에서 마리논 순기입자 3주기 추모 행사가 거행됩니다. 2018년 7월 17일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리논이 추락해서 5명의 장병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백한 하자가 있는 헬기가 추락해서 장병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의 책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는 관련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유가족은 3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우리 당은 이들의 아픔을 잘 보살펴줘야 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한 재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길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도 언론지상에서 봤다시피 수리온 헬기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일 수리온 헬기를 개량해서 만든 어무후송 헬기가 헬기 정 메디온이 경기도 포천에서 불시착해서 동체가 완파되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을 물밑에 확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대책을 세울 만한 그런 시기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경찰에 대한 잘못된 행태에 대한 대책은 행안위 우리 의원님들과 인원에서 계속 대책을 세워나가고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일은 우리 포항 해병부대에서 마리논 순직자 3주기 추모 행사가 거행됩니다. 2018년 7월 17일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리논이 추락해서 5명의 장병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백한 하자가 있는 헬기가 추락해서 장병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의 책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는 관련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유가족은 3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우리 당은 이들의 아픔을 잘 보살펴줘야 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한 재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길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도 언론지상에서 봤다시피 수리온 헬기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일 수리온 헬기를 개량해서 만든 어무후송 헬기가 헬기 정 메디온이 경기도 포천에서 불시착해서 동체가 완파되었습니다. 이 헬기는 2014년도 이후 총 6차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도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내에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장병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 보호가 우선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리온 헬기의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국민들께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는 단일부대 최고치 즉 113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또한 이영만리 아덴만의 청해부대에서는 현재까지 6명이 감염되었고 격리자만 8명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해외 파병 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유엔 및 파병국의 백신 접종 계획과 연계해서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현지에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해 부대원들만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통령은 신속하게 수습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또 한 번 뒷북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라면 추경안을 날치기라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날치기라는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들의 그 사고방식에는 날치기와 강행처리가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DNA가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 운영 기본 논리조차 모르거나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이 일방적인 의사만 관철시키는, 그래서 소수 의견을 무시할 뿐더러 국민들의 뜻마저도 외면하는 이 잘못된 행태를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고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바지 논란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품격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그 잘못을 뉘우쳐야 할 터인데 또다시 이렇게 막말 파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쪽에서도 여권이 이제 언론중재와 관련된 법안을 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고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여권의 태도가 매우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지은 죄가 많고 숨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작 가짜뉴스는 청와대 발로 끝없이 발설되어 왔는데 엉뚱하게 언론에 재갈 물기 위한 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매우 잘못된 의도를 노골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언론관계장악법, 언론 장악을 위한 언론관계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절대로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의겸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언론사가 전에 관행적으로 경찰을 사칭하는 취재를 했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한번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언론법을 논의하는 이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위원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 여야 의원 간의 논의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MBC 동료들이 힘들게 싸울 때 배 의원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김의겸 의원님께서 물정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총 3번의 파업에 참여했고요. 의원님께서 계속 옥에 티가 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에 종사했다라고 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뭔가 실수를 하셨다면 스스로 자성하고 자중자애하셔서 빠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경찰 간의 업무의 일을 해야 그게 이제 형법상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뭐 어디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적으로 하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다 처벌해야 되거든요.
업무의 관계에서 다른 직업을 사칭해서 이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한 사실은 매우 다른 사안입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흥분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참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좀 제가 곤란하긴 한데요. 우리 김의겸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언론사가 전에 관행적으로 경찰을 사칭하는 취재를 했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한번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저희가 뭐 다음 주건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논의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언론법을 논의하는 이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위원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 여야 의원 간의 논의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론사에 10년을 종사했지만 그런 상황은 보고 들은 적도 없고요. 그것은 엄연한 범행이고 범법입니다. 기자나 취재 기자들이 절대 보이스피싱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고요. 그런 오해를 굳이 한번 촉발시켰던 위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저희 언론법에 어떤 지금 소통을 하자고 하시는 여당 의원님들 입장에서 오히려 좀 명확하게 논의하실 수 있는 룸이 적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좀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사든 명확하고 강경한 입장이실 겁니다. 네, 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MBC 동료들이 힘들게 싸울 때 배 의원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배 의원님이 지적하실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사칭해서 범죄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은 다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경찰관의 업무의 일을 해야 그게 이제 형법상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뭐 어디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적으로 하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다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마 우리 김의겸 의원님께서 물정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총 3번의 파업에 참여했고요. 마지막 2012년도 파업에서 100일의 파업을 참여했는데 제 이름을 거론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거짓 트위터를 돌리고 제가 이런 공정 언론을 기치로 하는 파업을 하면서 제 이름까지 앞에 전면에 내건 거짓 거기 휘둘리기는 싫다라고 제 스스로의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 2017년 제가 앵커직에서 내려올 때까지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거기 혹시 김의겸 우리 의원님께서도 뜻을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가 세상에 알리지 않았지만 마치 언론사 안에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듯 많은 일이 이루어졌었죠. 다른 것으로 호도하지 마시고요. 본인께서 하신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의원님. 계속해서 지금 뭐 투기 문제 아니면은 뭐 이런 경찰 사칭 문제에 관해서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신데요.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하고요. 여야 상임위원이 모두 성심성의껏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계속 옥에 티가 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언론법은 언론에 종사했다라고 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언론을 국회에서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이 반헌법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면밀히 한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뭔가 실수를 하셨다면 스스로 자성하고 자중자애하셔서 빠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김승원 위원님께는 우리가 사석이나 술자리에서 나 뭐 하고 싶은데 하는 것과 취재라는 언론 윤리, 취재 윤리를 가진 그 직업인의 업무의 관계에서 다른 직업을 사칭해서 이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한 사실은 매우 다른 사안입니다, 의원님. 그 형사 고발이 돼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그냥 기록을 하나 남기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흥분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언론법을 잘 논의하자라는 여야 위원회 입장에서 저희가 김의겸 의원님에 대한 그런 전환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릴 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괜히 나서서 흥분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 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정신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하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 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기관이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는 저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